2024년 12월 8일 밤입니다. 여기는 영동 사무실입니다. 보통 이제 생방송을 라방을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싶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비상계엄령 이후에 정정의 불안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오늘은 녹음해서 올립니다. 외신에서 우리 여의도에 있었던 축제 같은 집회, 평화적인 집회 문화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외신에서의 얘기들이 들립니다. 뉴욕타임스, BBC.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그리고 뭐 10대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세대가 교체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집회와 시위의 문화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치 아이들 콘서트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우리는 사실 익숙합니다. 말하자면 집단 밈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군무라든가 로제 아파트를 부르며 탄핵을 외치는 그리고 촛불이 아닌 아이돌 응원봉 콘서트 같은 탄핵 집회 K-팝 콘서트 같은 집회 그리고 예전 같으면 물론 지금도 있지만 무슨 정치 단체 같은 느낌의 깃발들 무슨 연합 무슨 뭐 이런 그런 깃발들 속에 재치 있는 그렇지만 재치 꼭 그것이 장난기라고는 볼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게 진심이고 그들의 존재 형태고 과거에는 정규직 회사원 노동자 뭐 이런 형태의 구분이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정체성 자체가 모호하고 흐려지고 아니면 모호가 흐려진다는 말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정체성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양아치 동호회라든가 뭐 이런 거죠. 집에서 누워 있고 싶은 사람들의 연합.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아마도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그런 어떤 가치의 문화.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시민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중들의 존재 형태가 다양해지고 집회 시위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들의 존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그들의 행동 양식도 다양해지고 그런데 오로지 정치 체제라든가 정치 집단이라든가 정치적 결정 구조 자체는 너무나도 구태의연하고 썩어 빠지고 캐캐먹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분출되는 것을 어떻게 정치가 맡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맡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빨리빨리 변하고 많이 변하고 또 다양해지는 만큼 근데 민주주의 제도적인 특성들의 제도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빡빡하고 구태의연하고 아주 그냥 고루하고 썩어 빠진 이런 이재명 한동훈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사실 윤석열 같은 그 범죄자 새끼가
대통령인 것도 사실은, 그리고 그 주가 조작법만으로도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과거의 캐캐 묵은 시스템의 마지막 쓰레기 유지들이 아직도 꿈틀거리는, 뭐 선거 조작부터 시작해서 음모론부터 시작, 그런 아직도 거기 상당 부분 광화문에 모여있던 많은 그 태극기 부대 같은 그 뒤져야 될 존재들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여기서 뒤져야 된다는 게 나이 들어 뒤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이 뒤지고 사라져야 될 거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람도 많고,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이 젊어도 탄핵을 옹호하고, 아니 저기 계엄을 옹호하고, 그런 자들,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느 작사가 뭐 어느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게 생각 자체가 얼빵하고 나사 빠진 인간들, 그런 애들 나이하고 상관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제도적 시스템이 뭔가 많이 부재한, 그런데 내용적인 건 많이 뭔가 있는, 그거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꼭 긍정적이만은 볼 수 없는 게, 이런 다양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대단히 괴물이 돼서 폭발해갖고 난장판이 되는 거는 순식간의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휘돼갖고 질서가 정리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다양한 우리 상황을 봐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뭔가 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인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뭔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뭘 한다는 것보다 같이 좀 할 수 있는 희생정신과 같이 동참하고 참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좀 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비상계엄으로 연결된 정정의 위기는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단번에 해결될 수 없는 거고, 한동희 같은 이 도라이 새끼가 지 권력 그 욕에 미쳐갖고 이렇게 이렇게 봉주했다,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국회의원들의 저 배신행위라든가 민주주의 배신행위는 당연히 응징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위 뭐 김재섭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위 우리가 국민의 국힘 중에서도 좀 젊고 뭔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당론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것 속에 갇혀갖고, 오히려 김혜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둥이만 떠들어댔던 김재섭이나 뭐 그런 류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무런 쓸모 없는 거예요. 정작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는 그런 자들을, 그런 윤석열 같은 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가 망상 속에서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 준엄한 정치적으로든 어쨌든 심판받을 거 생각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좀 오래 걸릴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홍준표 같은 애들은 마치 이제는 윤석열한테 위로를 건네고, 뭐 아직은 국민 선출한 대통령이다, 형식적으로 맞죠. 그런데 홍준표 같은 양아치 새끼가 하는 말이 뻔하죠. 이쪽 표도 받고 저쪽 표도 받으면서 어차피 얘가 하는 말은 한동훈이는 깜이 안 돼.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이든 하야든 될 거고, 선거가 다시 치러지면 어차피 그 판에서 나경원이나 뭐 이런 애들은 거기 참여했고, 오세훈은 지금 명태균 때문에 빌빌하고 결국은 자기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다음 대통령 홍준표, 이런 어떤 이 대가리 똥 만든 새끼가 결국은 한다는 소리가 이제 그런 거죠. 홍준표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 새끼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은 비리덩어리, 이재명은 비리덩어리 후보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자기가 24%, 4%, 23%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살살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면서. 네, 역시 이 기회주의자 홍준표답다. 주둥이만 살아갔고,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시장도 하고 지사도 하고, 거기다가 뭐 고대 법대까지 나왔으면 참 한심한 게, 대한민국의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존재가죠. 아니면 정치인들이죠. 너도 역시 홍준표, 너도 역시 국문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양아치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지난 것 같아요. 지난 2일인데 꽤 많이 지난 느낌이 들죠. 야,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아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지난달이죠. 꽤 오래 걸렸죠. 지난달에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입니다. 19일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전동화 품질 사업부의 차량 테스트 공간, 그러니까 보통 챔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큰 밀폐된 어떤 거에다가 차를 놓고 돌리는 거 테스트를 하는 거죠. 물론 그거를 이제 이 트랙이나 이런 데를 돌리면 좋은데, 그러면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막 바퀴를 돌리면서 막 그 테스트하는 거. 근데 황당하게도 여기서 연구원 3명이 사망을 했어요. 왜 사망했냐 그랬더니 결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그러니까 이 챔버에서 차량 테스트를 할 때 배기가스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아니고 뭐 다 가솔린차라든가 어차피 내연기관 차인데. 근데 웃긴 거는 이런 거예요. 사실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없고 실제로는 조금 느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자동차 가스 이거는 사실은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런 것은, 매연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일정 농도 이상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 같은 큰 공장이고 여기에 연구원들, 주행 성능 실험하는 연구원들이 사실 이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알아도 사실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테스트하는 차는 굉장히 센 차일 겁니다. 좋은 차고 뽑은 지 바로 뽑은 차겠죠. 만약에 엔진이 엉망이어서 매연이 막 나오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막 콜콜 하면서 나갔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 차가 신형이고 굉장히 뭔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불완전 연소가 안 되고 냄새가 거의 없는 상태에 사실은 완전 연소가 됐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완전 연소가 됐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거고, 많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다소 배출되니까 그거를 냄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거, 푹 썰어 죽은 겁니다. 이건 동시에 죽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챔버가 갇혀 있고 배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배기환기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코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서 바로 숨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뭐 사실 고통도 못 느꼈을 겁니다. 푹.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더 처참하다는 거죠. 현대차 같은 이 뭐예요? 정의선인가 뭐 정몽구 정의선이겠죠. 그 세계적인 기업이 챔버에서 자동차 성능 테스트 하는데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로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적인 이런 스스로 세계적인 어떤 그 자동차 그 메이커에서 이건 진짜 쪽팔린 겁니다. 그런데도 안전 관련 책임자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뭐 실제로 만약에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거 있으면 참 웃긴 거죠. 근데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 감독이 제대로 됐을까?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했는 걸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판이라는 겁니다. 연구원 등은 최소한 박사까지 받은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산재 처리가 돼서 제대로 처리될까요?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 처벌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3명이나 죽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노동부 놈들도 문제고, 근로감독관 놈들은 완전 쓰레기들이고, 그리고 뭐 경찰청에서도 이거 아니 뭐 이렇게 죽었는데 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서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죽은 사람들이나 제일 개죽음 당한 거죠. 근데 차에서 이 사람들 좀 보상금 좀 주고 끝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이 산업재해나 거대 재벌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놈들이 있으면 참 그렇습니다. 자, 사실 경찰 얘기하니까 사실 조지호나 김봉식이나 일단 긴급 체포를 해야죠. 긴급 체포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면직을 시키거나 직무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내란 수계 윤석열이밖에 없잖아요. 얘는 뭐 지새끼 챙기느냐고, 이상민이 사이하니까 바로 챙기느냐고, 대통령실 관제에 틀어박혀 갖고 애새끼, 예?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그거 면직 제거하는, 이 손가락을 잘라버린 이 새끼, 이런 것만 하고 결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의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탄핵을 해야죠. 민주당에서 박성재, 조지호, 김봉식까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다 해야 돼.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박성재 탄핵, 조지호 탄핵, 그 다음에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 권한대행 대리 뭐래 했든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제 서울경찰청장의 직무정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란범의 공범 혹은 방조범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그 새끼는 왜 국회의원들을 야려갖고 그래요? 싸가지 없는 새끼. 조지호 같은 애들도 당연히 직무정지로 수사를 받아야 되죠. 서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선점하겠다는 거죠. 검찰 애들이 검사 새끼들 하는 짓이 똑같죠. 딱 선점해갖고 증거 조작하고 빼돌리고 지들 마음대로 해서 또 다음 생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경찰 애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자기 유리한 거 같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다 내놔라고 했는데 주겠습니까? 지금 뭐 이 아사리판에서 엉망이다 엉망.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방첩사 놈들은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새끼들도 이미 다 증거 처리했겠죠. 어쨌든 그 경찰은 경감놈인데 이런 새끼들은 참 부하가 저기 간염 걸렸다고 하니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무슨 영감 아마 얘는 그 기동대 아마 중대장 직급 되는 것 같아요. 기동대 중대장 하니까 어떤 그 방송 나오는 어떤 새끼 생각이 나네요. 기동대 중대장 의무 복무한 중대장을 가지고 무슨 지가 경찰 무슨 일을 한둥 주둥이 떠들고 다니는 놈. 예,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사실 이 간염 별거 아니야 라고 부하한테 연가를 제안했는데 정작 본인은 출퇴근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한테도 엄격하고 부하에도 엄격했으면은 욕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부하들은 조지고 자기는 세워라 내워라 늦게 출근하고 거기다가 지가 처먹은 도시락을 부하들한테 치우게 하고 요즘 저런 꼰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정직됐어요. 그랬는데 소송에서 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나라 경찰의 이 징계가 엉망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가 엉망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어쨌든 부하들한테 혼자 맛있는 것을 처먹냐 이 돼지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엄정한 징계 처분이 되지 않으니까 이따위로 기어오른 놈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와중에 취임 1주년이나 됐네. 그런데 조희대가 항상 하는 말이 법관을 증언해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 판사 임용의 최소 법적 영역을 5년으로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 영역이 5년만 돼도 그냥 판사가 되는 거예요. 5년 채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로펌에 그냥 대충 5년이면. 그런데 이게 문제죠. 후관 예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메이저 로펌 출신들이 주로 판사가 되면 결국은 돈 가진 놈들, 권력 가진 놈들 쪽에 그럼 차라리 법조 경력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 법조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력 그걸 통해서 일종의 법관 예비 후보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법관 예비 학교 이게 사법연수원이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조 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가진 뭐 5년이든 몇 년이든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법연수원 같은데 판사연수원, 판사 예비학교, 예비 뭐 학교도 뭐든 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거기서 다양한 형태로 판사의 연수를 시킨 후에 거기서 성적에 따라서 임용을 하는 돈이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임용을 해서 해야지 적어도 거기서 형사사건이라든가 민사사건의 전문가들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법조 경력 대충 5년 해갖고 판사 된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수부사수 말하자면은 뭐 부장판사 밑에서
이 배석 판사로 해고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뭐 별로 뭐 능력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 그럼 옛날처럼 사법연수원에 등수를 자르냐? 근데 거기에는 너무 그 사회 경험도 없고 실제로 공부도 제대로 해봤자 그런 애들. 그러니까 저희 대가 얘기하는 대법원장 얘기하는 법관 정원을 늘려갖고 뭐 하는 것 좋다. 법관을 늘리는 거 좋아. 근데 문제는 단위 머리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들의 개별적인 능력과 전문성과 이걸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법관의 지위 보장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유무죄 판단과 아니면 형량 판단을 불리한다든가 배심제로 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느냐? 저는 당연히 지방법원장은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해볼 가치는 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조이대의 처신도 문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리아 반군 연합이 아사드의 다마스쿠스를 들어왔는데 문제는 아사드는 도망가다 뒤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자 독재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50년 넘게 53년 동안. 근데 문제는 아사드의 떨거지들이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전략적으로 후퇴를 했지만 화학무기 공장에서 화학무기를 대규모로 다마스쿠스 같은 민간인 지역에 살포할 수 있다. 이전에도 한 적이 있으니까. 미국은 그걸 관리할 수가 있느냐. 정권 이양기. 트럼프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사실 시리아 반군이 그것도 러시아나 이란이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너진 건데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떤 유엔의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심각한 혼란, 더 심각한 민간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거기다가 당연히 시리아에 그 이스라엘 놈들도 개입할 수 있고 이란 놈도 개입하면서 진짜 리비아처럼 더 엉망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하여튼 유엔의 지도력이 필요한데 유엔은 또 엉망이고 글쎄 말 이게 참 암담한데 그래도 좀 민간인들이 많이 안 다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 민주주의의 희망, 미래 세대를 믿고 그렇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요구하고 진중한 토론을 통해서 극단주의자가 아닌 민주당 내 극단주의자들, 음모론자들 많죠. 김어준이 이런 애들 포함해갖고 사실 민주당에도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죠. 너무 음모를 빠지지 말자. 근데 이제 김민석이 계엄령 그걸 보면서 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뭐야. 그래도 너무 음모를 빠지지 말자. 진중하고 차분하고 희망을 가지고